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쩌면 좋으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63년을 살아온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그 눈빛에는 미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고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의 유일한 낙은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싸늘한 강원도 겨울바람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와 저의 갈등은 이미 동네에서도 유명했지요. 정숙이네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내려온다던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지 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이유가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매년 겨울 200포기가 넘는 김장을 고집하고 명절에는 새벽 4시부터 상을 차려야 한다는 제 방식. 며느리가 질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집 뒤에는 제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숨겨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30년 전 잃었던 제 첫 아이에 대한 아픔. 저는 그 상처를 김장과 명절 음식으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제 고집은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화해 후 저는 비로소 용기를 얻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남편과의 약속을 새롭게 해석하고 30년 전 잃었던 제 첫 아이에 대한 아픔을 마주할 용기를요. 이 영상은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물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강원도 미강군에서 농사지은 배추로 30년 넘게 김장을 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배추, 제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 그것이 제 자랑이자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가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친척들 모두 이 김치 먹고 건강해야 해. 남편의 말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도시로 나가 힘들게 살았고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시골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제들을 위해 매년 김장을 200포기씩 담갔습니다.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겨울 내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동생아, 고맙다. 우리 집은 김치 살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눠주는 김치를 보며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김치를 먹고 친척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뿌듯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장이 곧 사랑이라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여드리려던 순간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100명이 넘는 친척들이 왔습니다. 모두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김치 덕분에 겨울을 났습니다. 동생, 고마웠어.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다고. 매년 200포기 김장, 명절 때마다 30가지 음식. 그것이 제가 남편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합니다. 또박또박한 말투, 세련된 옷차림.
도시 여자 특유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전통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30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구이, 조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6시쯤 되어 며느리를 깨우러 갔습니다. 수연아, 일어나렴. 같이 음식 준비해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명절인데 야근이라니. 저희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절 전날은 무조건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오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저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 끝났어. 이제 상만 차리면 돼.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과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친척 아주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회사 다닌다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우리 때는 시집 와서 농사일에 집안일에 정신없었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시댁 일보다 더 중요한가 보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 주문해서 먹는 집도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주문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조상님들한테 무슨 짓이야. 수연아,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해. 제사 음식은 직접 만드는 게 정성이란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저는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혼자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거의 다 했어. 제사상을 차릴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아무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만 힘드세요.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넌 아직 우리 집안의 전통을 모르는 것 같구나.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란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올해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김장 배추 200포기를 준비해 두었고 명절 음식 재료도 장을 봐두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하겠지. 며느리는 또 늦게 일어날 테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날 2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아들. 명절 때 몇 시에 내려올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수연이가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안 내려간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고? 엄마, 수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회사 일도 바쁘고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럽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며느리가 시댁 오는 게 부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수연이 말로는 시댁이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곳 같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하러 가는 곳이라고? 저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내가 며느리한테 잘 말해봐. 명절에 시댁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엄마, 저도 말해봤는데 수연이 마음이 확고해. 이번에는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숙이네 며느리 명절에도 안 온대.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 수군거림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순자가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친구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 안 온대.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나도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200포기 김장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혼자 다 담그잖아. 저는 발끈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과의 약속이야. 친척들한테 김치 나눠주기로 했다고. 근데 영수 씨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야. 이제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남편이 없는 명절. 3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건 남편과의 약속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한 핑계였다는 것을요. 김장을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남편을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잖아. 결국 저는 모두 포기하고 싶다는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인간적인 욕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신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설날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아, 이번 명절에는 김치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할까?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설날에 뵐게요. 그 짧은 문자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고집을 꺾는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단출하게 떡만 썰어 넣고 간단히 고명만 얹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만 무쳤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평소 같으면 15가지는 만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딱 3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보니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나? 명절 상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오후 2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정말 빈손으로 시골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백화점 선물 세트를 한가득 들고 왔을 텐데 이번에는 과일 한 봉지만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전년도와 달리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정말 편한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 왔구나. 들어와. 저도 평소처럼 정장 블라우스가 아니라 편한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을 보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셨어요? 응, 이번에는 편하게 먹으려고.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을 먹는 동안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떡국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먹는 떡국이랑은 다르네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칭찬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다행이다. 떡은 우리 동네 떡방앗간에서 직접 뽑은 거야. 역시 시골 떡이 맛있어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편하게 먹으니까 좋네요. 예전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부담스러웠구나.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보름 정도 이어졌습니다. 명절 이후 며느리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수연아. 너도 일 많이 바쁘지?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대화가 저는 좋았습니다. 며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월 중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어머니 용돈을 못 보낼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몰아서 보내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초에 용돈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아들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며느리가 직접 보내왔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처음으로 용돈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첫 아이의 치료비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검진에서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치료비로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치료비가 필요해서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내가 어디서 구하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그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아기를 살려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고 아기는 유산되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그 서러움. 나도 힘들 때 외면당했는데 며느리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과거의 제 상실과 연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괜찮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천천히 보내.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 때문에 연락했겠지. 한 번은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으시네요. 혹시 편찮으세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받기 싫었던 겁니다. 짧았던 화해의 시간은 끝나고 갈등은 더 깊은 감정의 골로 번져갔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수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제 손에서 나물이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과로로 쓰러졌어. 엄마, 빨리 와줘.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3시간 내내 불안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다고? 젊은 사람이 과로로?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니? 3층 병실에 있어. 엄마, 그게...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야? 어서 말해봐. 수연이가 유산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유산? 응. 수연이가 임신 초기였는데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을 제대로 못 챙겼나 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임신이었다고? 응. 2개월 정도 됐었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못 보낸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임신 초기에는 몸이 힘듭니다. 입덧도 심하고 피로감도 심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회사를 쉴 수 없었고 몸을 혹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엄마, 올라가 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IV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유산으로 첫 아이를 잃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당시 저도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하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셔서 제가 용돈을 못 보낸 게 화나셨나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장 고집이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친척들을 위해 매년 김장을 하셨고 어머니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신 거라고. 며느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며느리 같아서 어머니한테 미안했어요. 며느리의 말은 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저의 고집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아픔을 먼저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30년 전에 아기를 잃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기를 잃었어요. 어머니처럼. 그 순간 저는 30년간 억눌렀던 회한과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상처를 누군가와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태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며 며느리를 간병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명절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하지만 어머니를 섭섭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수연아, 앞으로는 참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며느리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일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극복 못했어. 그냥 묻어뒀지. 김장하고 명절 음식 만들면서 잊으려고 했어. 그게 더 힘드셨을 텐데요. 응.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더라. 며느리가 태어나는 날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된 김치통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김치통들, 플라스틱 김치통 200개, 하나하나 버리면서 저는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200포기는 안 해. 남편도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아, 올해 김장은 10포기만 담그려고. 너랑 같이 담그면 어떨까?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직접? 응. 10포기면 우리 가족이 먹기 딱 좋잖아. 200포기는 너무 많았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해 가을, 며느리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일 주말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10포기 김장을 담갔습니다. 며느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김장을 담그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이야기, 제 시골 생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기 잃으신 후에 어떻게 견디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 너도 그럴 거야. 저도 그렇게 될까요? 그럼, 넌 아직 젊잖아.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김장을 다 담그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10포기 김치가 담긴 통들을 보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김장이 시댁의 노동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추억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제 김장이 즐거워. 며느리는 이제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주말을 이용해 시골집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합니다. 저는 강원도 미강군 노인대학에서 요리 강좌 강사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노인대학에 가서 전통 요리를 가르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요리해 준다고 합니다. 정숙 씨 덕분에 우리 며느리랑 관계가 좋아졌어. 나도 이제 며느리 힘들게 안 해. 노인 대학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고부 갈등은 이제 세대 간의 레시피 교환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며느리는 6개월 후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 바로 알리고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 며느리를 돌봐줬습니다. 작년 겨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화해. 화해라고 짓자. 화해요? 응.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사람들과 화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화해라는 이름 정말 좋아요. 지금 저는 손주 화해를 돌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습니다. 200포기 김장은 이제 10포기가 되었지만 그 10포기에 담긴 사랑은 200포기보다 더 큽니다. 30가지 명절 음식은 이제 10가지가 되었지만 그 10가지를 함께 만드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과의 약속 조금 바꿨어요. 200포기는 힘들더라고요. 10포기만 담그는데 며느리랑 함께 담가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30년 전 잃었던 제 첫 아이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너를 잊은 건 아니야. 다만 아픔을 묻어두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그 아픔을 꺼내서 며느리랑 나눴어. 너도 편히 쉬렴.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연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변하게 해줬어. 이제 나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친구이자 화해의 할머니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갈등의 이유는 미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시어머니의 고집 뒤에는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거부 뒤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200포기가 10포기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30가지가 10가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마음이니까요. 저는 63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집이 아니라 양보라는 것을, 진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며느리와 통화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 너희는 잘 있니? 네, 화해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이번 주말에 내려올 거니? 네, 어머니. 함께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좋아. 기다릴게. 이제 저는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김장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반갑습니다. 이것이 제가 63년을 살며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